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또 뒷배경까지 살펴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영빈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878억 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새 부속시설 신축하는데 예산을 878억 원 책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라 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내 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신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또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 국회에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관련 비용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속시설 신축 예산이 청와대 이전 비용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예산 878억 원, 또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까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밝혀진 것은 어제 공중파 방송에서 이걸 특종을 했죠. 기재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에 그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원의 사업비가 이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네. 청와대 시절에 이제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롭게 신축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432억, 기본 실시 설계비 43억 원, 감리비 20억 원, 시설 부대비 1억 원 등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을 들었습니다. 기재부는 검토 의견에서 외빈 접견 및 행사 지원 등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치기 위해서 집무실 인근에 부속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에 내외빈 행사를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 그리고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일부 호텔 등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이제 과거에 그렇게 밝힌 바 있지 않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이제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이제 국회에 있는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야당이 다수 의석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회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예상대로 민주당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일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서 혈세가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 더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빈관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라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밝혔는데요. 민주당 입장 살펴봐 주세요. 예,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새 영빈관 신축 예산이 이제 878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두고서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다라면서 이제 맹공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면서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박찬대 최고위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면서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 아니냐 하면서 이제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 대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산이 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는 거. 이거 뭐 과거에 또 이런 언급이 좀 있었죠? 일단 김건희 여사의 입에서 이 얘기가 먼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예전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 내용 살펴보면 이제 내가 아는 도사 이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옮길 거야 라고 말하고 그 기자가 옮길 거예요 라고 재차 묻자 김 여사가 다시 한번 응이라고 이제 답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다 라면서 논란을 일축했지만 현재 이 영빈관 이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 신축 계획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이 통화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른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무속인 충고에 혈세 878억 6천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복채로 여기기엔 액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지금 이 영빈관 신축 영빈관 예산안 살펴보면 사업의 수혜자 국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빈관 관련한 논란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던 내용에 영빈관 관련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빈관 관련 논란은 덥고 예민하고 관심을 끄는 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 그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좀 심각한 지금 하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 뭐 그 영빈관 관련해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 이전할 것이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대로 그대로 이제 영빈관을 새로 짓는데 878억을 들여서 이제 좀 옮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뭐 설명도 없었고 슬그머니 이제 예산을 끼워 넣었다가 이제 이게 어쨌든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무적으로 대단히 실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에 이제 충분한 상황인데요. 반드시 영빈관을 이제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국민이나 야당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네.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뭐 그냥 슬그머니 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지금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정무적으로 아주 서투르고 하책 중에 하책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차라리 이제 이런 여론의 역풍을 받을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가 아까 뭐 국계에 맞지는 않다고는 했습니다만 그걸 뭐 좀 돈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좀 더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도 이거 영빈관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플랜 B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 예산 통과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뭐 여론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기존 영빈관을 사용하는 건 많이 어려울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그 청와대를 일반에 공개돼 있으니까.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상황에서 거기를 다시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이제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근처에 그 전쟁기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 역시도 예.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여러 선택지를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네요. 네, 지금 검찰이 경찰로부터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라는 보안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포함해서 한 20곳 정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성남FC 사무실, 두산건설 본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야말로 이제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이 벌였던 수사를 넘겨받아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이제 수사 맡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이제 두산건설과하고 성남FC 그리고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이제 수사관 등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를 쓰면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이제 기부 체납받았거든요. 이로써 이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기부 체납도 당초에는 15%였었는데 성남시가 이것을 10%로 깎아줬습니다. 그 차액이 한 5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때 그 성남FC가 후원을 받았던 55억과 비슷하다.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에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를 했었죠. 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의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에 이 사건을 이제 불송치 결정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제 새로운 진술을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 결과를 결국 뒤집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제 검찰이 상당 부분 시간 이제 수사를 이제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박은정 네. 성남지청장이 네. 이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어서 당시 이제 박하영 차장이 이에 그 항의해서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박은정 전 성남지청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인데 이 대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챙긴 이득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은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검수완박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감사완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자, 이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검수완박이랑 관련이 없는데 네. 굉장히 단어가 비슷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개정안 살펴보면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감찰 금지 사항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게 다수당의 횡포다.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다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감사원 안팎에서도 이제 특별감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한 배경과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은 이제 우선 감사원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 그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배경에서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겠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이분이 이게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원의 이제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신 의원은 이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개정안에는 이제 특별 감찰 시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며 감사 결과를 국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하도록 했고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도록 했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내용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그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지난달 31일에 이제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법안이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뭐 어쨌든 여론의 향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사원에서는 위헌 요소도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안으로 이게 통과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뭐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지하철 2호선이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윤 대통령도 관련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 씨가 20대 동료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모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았는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저녁에 이 신당역 현장을 비공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요. 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제도를 보완해야 할지 마지막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법무부가 우선 이제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이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범죄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제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를 종용하거나 또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이제 법무부가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없던 사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성 관련 범죄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거든요. 근데 이 스토킹 처벌뿐만 지금까지 반의사 불벌죄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이 형량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뭐 집행유예를 받고 그래서 다시 보복 범죄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범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제 고소 고발을 이제 당하고 나서 일종의 보복 범죄를 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역 9년이나 구형을 받을 정도로 중범죄인데 네. 어떻게 이게 신병이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지금 풀려나 있는지 그러게요.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영장 아니겠습니까? 기각됐죠. 뭐 이 그 가해자가 무슨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오히려 영장 기각하는데 뭐 한 사유로 작용했다 그래요. 좀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무슨 뭐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각한다는 거는 사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 자체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이 형량도 높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그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많거든요. 네. 네. 뭐 네. 이 전자발찌 부착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네.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불행한 사건입니다만은 앞으로 더 큰 범죄 또 잇따르는 범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